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관리 전문항 해설하러 왔습니다. 난이도는 꽤 높았던 것 같아요. 한 중상 정도로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작년 수능만큼은 아니었어. 수능은 진짜 난이도가 말도 안 되는 하드코어였고 시간까지 부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활관리 기준으로 어려운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차원을 달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난이도로도 여러분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킬러 주제 말고 그냥 일반적인 비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공부를 좀 꼼꼼하게 안 한 친구들을 낚아보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이 시험 전반적으로 좀 관측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어떻게든 니네들 한번 틀리게 만들어 볼 거야. 이번에 사탐런으로 많이 들어왔지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는 거 알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의 난이도였던 것 같으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지, 제시문 중에서 좀 핥아 먹을 만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지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1번부터.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분류 문제죠. 제일 무난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럼 끝났죠. 메타윤리학입니다. 메타윤리학의 의미론이랑 관련된 얘기고요.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여러분 도덕 추론, 이게 논리적인 접근이랑 관련된 얘기니까 메타윤리학의 논리론 되겠고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랑 관련된 얘기는 메타윤리학의 인식론 되겠습니다. 그렇게 메타윤리학 얘기로 마무리되고요. 윤리학은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안을 실제적으로 규범을 활용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실천 규범 윤리학이 많이 하는 얘기죠.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론을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 1번 메타윤리학, 도덕 판단의 규범적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거. 이런 거 보통 이론 규범 윤리학이 많이 하는 거고, 사실 실천 규범 윤리학도 하긴 하는데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니까 메타윤리학이랑은 상관없죠. 그냥 규범 윤리학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메타윤리학, 도덕 현상을 경험적 방법으로 조사해서 설명하는 거. 이건 기술윤리학에 해당이 되죠. 기술윤리학이 약간 사회과학이랑 비슷하게 도덕 현상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3번 실천규범윤리학,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한다. 당연히 답이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지침, 실질적인 해결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실천규범윤리학이 맞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문제로는. 4번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 도덕 관행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가, 그걸 사실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는 기술윤리학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도덕 관행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 이런 건 기술윤리학이고. 5번 가와나 메타랑 실천규범윤리학,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메타윤리학 입장에서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여기 나와 있죠. 논리론인데요. 실천규범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라고 보긴 어렵지. 논리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물론 실천규범 윤리학도 자기 이론을 얘기할 때 논리적인 추론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도덕 명제 문장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논리적 실증주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윤리학에 맞는 선지가 돼가지고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갑,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곧 인의 단이다. 끝났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뭐죠? 측은지심.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것이 인간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인의 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이라는 거는 증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사덕의 증거다라는 얘기한 사람 누구죠? 맹자입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의예지라는 사덕을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 인간은 모두 선해, 성선설. 그런데 인의예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측수사시로 증명할 수 있어.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측수사시, 사양지심, 시비지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측은지심이랑 인이라는 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측은지심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다선하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맹자가 주장한 거. 사단이 사덕의 증거이다라는 얘기 나온 거니까 맹자로 찾아주셔야 되고요. 정확히는 유교죠. 유교.
유교 중에서 맹자. 따라서 화살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 본성은 다 어진 거지. 하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니 직업은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본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선악의 본성을 다 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도덕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도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맹자가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인간이 도덕적이지 않게 되기, 본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본성을,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직업도 잘 선택하고 직업이라는 것도 꼭 도덕성에 맞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제시문.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선왕은 혼란을 싫어해 예를 만들었어. 끝났어. 누구야? 순자. 순자의 시그니처 표현이죠. 이거 선왕이 예를 지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인간의 본성은 다 이기적이다. 순자의 성악설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그냥 냅두면은 서로 막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직업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혼란을 만들고 난리를 칠 거니까 예라는 일종의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스탠다드,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귀함과 천함의 차등도 두고. 이거 어떤 얘기겠어요? 신분을 나누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을 딱 두어주고 통치자는 딱 다스릴 수 있게 그에 맞는 역할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피치자도 딱 피치에 해당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한테 노동자로서의 어떤 천함이라는 신분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인 것이고 스탠다드인 것이다. 농부는 농비답고 선비는 선비다. 뭐 기술자는 기술자고. 이거 약간 공자의 군군신신 부부자자 정명이 약간 떠오르죠. 이 얘기 보니까. 근데 순자도 이 정도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선왕은 예를 제정했어라는 걸 아주 순자인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순자도 유교긴 한데 일반적인 약간 그 공자나 맹자의 유교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 알죠?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이네요. 기억 맹자,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맹자 입장에서 항산이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항산인데 생업이 없는데 항심, 항상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맹자 입장에서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무항심이라는 게 원래 기본이긴 해요. 백성들은 다 생업이 없으면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무항산, 무항심인데 무항산, 유항심인 존재도 있단 말이야. 누구? 선비는 가능하다고 맹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난다고 쌤이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비들은 약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무항산, 유항심이라고 하면서 선비들은 생업이 없어도 도덕성을 가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니은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순자 기준에서 원래 예의라는 개념 자체가 욕구를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직업을 나눠줌으로써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순자 입장에서 예의라는 거는 이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예의를 통해 가지고 능력치를 산정하고 그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직업을 나눠준다고, 분배를 해준다고. 그런 직업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생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 이 예의에 따라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요.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지. 뭐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 욕구가 또 과해지면 이 통치의 기준인 예라는 스탠다드로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욕구를 좀 절제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 순자, 도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군주는 도에 정통해야 되긴 하거든요. 예에 합치해야 된다. 도에 정통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군주가 돼야 되고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순자가 얘기했다고 쌤이 매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군주는 군주의 역할만 하면 되니까. 순자나 플라톤이나 맹자나 공자나 기본적으로 분업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역할이 있으면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역할까지 다 능숙하거나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분업이니까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 리을, 갑과 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맹자든 순자든 여기 공자를 넣든 플라톤을 넣든 다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5번 정답 니은, 디귿, 리을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음 3번 넘어가 봅니다. 3번.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기술은 공허한 힘. 요 얘기 나오면 끝났죠. 야스퍼스입니다.
기술은 인간에게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실현되므로 그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결속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실현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기술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기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치 타노스의 장갑 같은 거지. 타노스의 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튕겨야지 뭔가 힘을 발휘하는 거지. 아무도 그걸 끼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붕붕 떠 있는 공허한 힘일 뿐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되기만 한다면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면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누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는 공허한 힘일 뿐이고 가치 중립적인 존재지.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야스퍼스 입장.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관계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목적을 개입시켜 가지고 기술을 사용하면 그거는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공허한 힘일 뿐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야. 그냥 기술에 해당되는 그냥 테크놀로지라고만 그냥 이해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수단으로서만의 기술 그런 걸로 보면 안 돼. 기술의 본질이라는 걸. 물론 기술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은 일종의 탈은폐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탈은폐 방식에 따라서 인간이 기술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고 인간이 자연이라는 존재를 너무 수단적으로만 보게 될 수도 있고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그 기술에 의해서 설정되어 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것으로 고찰하고 탈은폐라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을 내맡겨 버릴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술 속에 숨어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기술 속에 숨어있는 힘이라는 게 탈은폐를 얘기하는 건데 이 탈은폐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다른 존재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가 규정되어 버릴 수 있다고. 예전에 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물레방아 같은 기술은요. 이 폭포 같은 자연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관계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맺지 않게끔 했단 말이야. 우리가 폭포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물레방아를 설치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포라는 게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고 이 기술은 느끼게 만들었어. 물레방아는. 하지만 요즘에 현대과학기술이 나타나면서 현대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력발전소를 드는데 이런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폭포 자체를 철저하게 인간의 에너지원으로만 수단으로만 간주한단 말이야. 그래서 닥달하고 몰아세운단 말이야. 철저하게 에너지 내놔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관계를 인간이 맺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탈은폐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과 맺는 관계를 규정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게 될 수 있고 그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인간마저도 결국 기술의 지배를 받는 인간마저도 하나의 에너지원 수단으로만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하이데거가 하는 기술이라는 게 탈은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죠. 1번 야스퍼스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 맞는 말이잖아. 인간이 개입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해가 될 수가 없지. 인간이 개입하고 나면은 기술의 활용, 기술의 결과가 인간에게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지만 개입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타노스 장갑 같은 거예요. 그냥 붕 떠 있다고 해가지고 총이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겠어. 인간이 그걸 들고 쏴야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식의 얘기가 야스퍼스의 입장인 거야.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1번 바로 정답이고요. 무난하죠? 2번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기술의 활용이랑 관련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야죠.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기술의 활용 방향, 어떻게 활용할까, 총을 들고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랑 관련해서는 당연히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고 기술의 결과랑 관련해서도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야스퍼스든 하이데거든 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당연히 기억해 줘야 된다고 쌤이 기출의 메타 할 때든 저스티스 할 때든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하이데거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다라고 돼 있고 방금도 쌤이 설명했잖아.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기술의 본질, 탈은폐기도 하다고. 4번 하이데거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죠.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은 야스퍼스의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치 중립적으로만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의 종속의 지배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기술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수단이기만 한 가치 중립적인 대상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기술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기술이라는 게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술이라는 게 심지어 우리를 지배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고민을 해야지 그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5번 하이데거랑 야스퍼스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기술의 본질이라는 게 야스퍼스 입장에서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란 말이야. 이걸 뭐 윤리적인 성찰을 한다고 기술의 본질이라는 게 바뀔까? 야스퍼스 입장에서 바뀔 리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기술의 본질이라는 건 그냥 기술 그 자체거든. 가치 중립적인 사실 그 자체야.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찰을 한다고 본질이 바뀌겠냐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도 기술의 본질이란 건 타른페라고 할 수 있는데 윤리적인 성찰을 한다고 그래서 기술의 본질인 타른페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이데거 입장에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윤리적인 성찰을 굉장히 기술에 대해 가지고 빡세게 한다면 기술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 본질 자체가 바뀐다라는 표현은 하이데거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확히는 기술의 타른페 방식이 우리와 자연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 입장에서 본질이 바뀐다는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마익스 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 가지고 이 타른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데거는 딱히 뭐 O도 X도 하지 않을게요. 야스퍼스 입장에서 확실히 틀렸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이데거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틀린 게 맞아. 윤리적인 성찰을 한다고 해서 기술의 본질인 타른페라는 게 뭐 제거되거나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타른페의 방식이 조금 변한다라는 표현 정도는 쓸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5번은 답이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넘어가고요. 다음 4번 답.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여기까지만 해도 뭐 배우고 뭐 익히고 이러면 기쁘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그 생활 관리를 통틀어 가지고 딱 봐도 이거 그 중국 쪽이긴 하잖아, 그렇지? 동양 사상이긴 하잖아. 근데 뭐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게 즐겁다 이런 느낌으로 묘사하는 게 보통 유교기는 해. 사실 유교기는 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은가? 군자라는 게 대놓고 그냥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기 때문에 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유교 사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확히는 공자이고요. 을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아니하면 이른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요거 이 스타일 알지?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이러면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봐봐.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대. 그러니까 배우면은 날마다 뭔가 머리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지식 같은 게, 인위적인 지식이. 오히려 도를 행하는 게 보통 유교든 도가든 불교든 도를 행한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깨달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건데 깨달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활을 하면 날마다 오히려 덜어진대.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같은 게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지.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도가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가 낫다. 인위적인 지식 같은 거 알아봤자 쓸모없고 자꾸 혼란을 더 만들고 오히려 싸움과 불평이 더 커지니까 도를 행하면 오히려 날마다 인위적인 지식 같은 게 더 사라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아지하면 이른다. 이런 얘기도 전부 다 계속 지식을 없애가지고 결국은 무의 영역, 인위적인 지식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영역. 말하자면 자연의 어떤 관점으로, 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가야 된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것도 되게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인위적으로 자꾸 뭘 하려 그럴 때마다 뭔가 더 안 되는 거야. 도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인 태도를 거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제시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을 이해하셔야죠. 그 도가라고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통해 가지고. 1번 유교,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 한자 뭔 줄 알지? 차별 없이 사랑하고 다른 말로 뭐 아울러 사랑하고 완벽하게 평등하게 사랑하고 이거 보통 묵자가 얘기하는 겸애잖아. 겸애. 이 정도 되면은 요 정도 한자는 좀 외워주는 걸 추천합니다. 유교는 겸애를 주장하지 않죠. 유교는 오히려 별애를 주장합니다. 구별하는 사랑을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탈락. 유교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장유를 분별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시비를 분별하고 그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친소도 분별해야 되고. 이번 유교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겠냐? 이익이라는 거를 항상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익을 의로움보다 앞에 두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의로움이 최고고 원래 유교는 도덕 덕후 학문이니까 의로움이 더 우선인 건 당연히 맞지만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면 좀 추구할 수도 있지. 왜냐면 의로움이라는 게 부합하다는 얘기가 도덕적이라는 소리거든요. 도덕적으로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도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도덕적이지 않은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나쁜 거지. 의주리종이라고 기억나시죠? 의로움이 주인 거고 이익은 종이야. 그렇다고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의로움에 맞는 이익을 추구하라는 뜻인 거지. 3번 도가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쌓으면 큰일 납니다. 분별하는 지식, 인위적 지식 이런 거 쌓으면 안 돼요. 도가는 항상 분별하지 말라 그러죠.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지식 쌓으면 안 됩니다. 선악 구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요. 4번 도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은 도에 가깝다.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이롭게 한다 이게 보통 겸허고요. 다투지 않는다 이게 부쟁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겸허, 겸손한 태도로 만물에 좀 낮추어서 자기 몸을 대표적으로 이거 뭐 기억나니? 상선약수 기억나?
물처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노자가 얘기했던 어떤 도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선약수란 개념을 얘기하잖아. 그때 물이 두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 그랬는데 겸허와 부쟁의 덕을 얘기한단 말이야. 겸허라는 거는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해가지고 결국 벼농사 할 때 농작물한테 영양분을 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겸허라고 얘기하면 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건 부쟁이라는 거지. 물도 싸우지 않으니까 물은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뭐 내 앞에 뭔가 가로막고 있으면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쓱 지나가니까 그게 도에 가깝다. 상선약수 얘기했던 노자 얘기가 그냥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죠. 5번 갑가을 유교랑 도가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를 완성해야 된다. 도가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지. 예 같은 것도 굉장히 인위적인 거란 말이야. 인의예지 같은 유교가 주장하는 그런 개념들은 도가 입장에서 다 찬성할 수 없는 거야.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찬성할 수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유교만 할 수 있는 얘기.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야 되는 거 유교 입장에선 맞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예를 완성하는 것을 유교가 극기복례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나 자신을 극복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정답은 4번으로 5번은 답이 아닌 걸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 하나하나가 뭐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슬슬 가면서 점점 어려워진다. 특히 킬러 주제가 나오면서 어려워집니다. 요건 누굴까? 딱 봐도 그리스 사람이지, 그치? 수염이나 뭐 옷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거 보면 딱 그리스 각이 나오는데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 얘기가 나오네. 시인이긴 하지만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끝난 것 같은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진리, 실제 이런 얘기를 하네. 보통 이런 단어 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플라톤. 참다운 실제, 다른 말로 뭐죠? 이데아. 원래 시라는 거, 제대로 된 예술이라는 건 이데아를 모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건 뭐예요? 현실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막 모방해 버린다는 거야. 이데아를 모방해서 미의 이데아를 모방해서 선의 이데아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본질, 선함의 본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현실에 가져와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가지고 도덕적인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플라톤의 입장인데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냥 추악하게 그냥 그대로 모방을 해버리니까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시인들이 지금 지향하지가 않고 화를 너무 잘 내고 변화무쌍한 성격 이런 걸 모방해가지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냥 개판인 사람들을 묘사하면 젊은이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어? 나쁜 영향을 받겠지. 그런데 시인들이 그냥 지가 명성을 얻으려고 영혼의 훌륭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름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의 이데아에 가까운 사람이고 선의 이데아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현실에서 미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려면 현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지혜롭고 절제 있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모방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모방을 하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니까 감정에만 호소를 하는 그런 시를 자꾸 쓰니까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 넘쳐나게 될 거거든. 젊은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거거든. 그러면 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덕을 배신하는 거야. 그런 시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시인들 추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국가에서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를 추방하고 그런 시를 쓰는 놈들 시인들 추방하자.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 노래하는 그런 시만 좀 받아들이자. 도덕적인 영향을 좋게 주는 그런 시를 받아들이자. 이건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거기 때문이야 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예술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데아를 모방하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플라톤 입장에서는 미와 선이 다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기억하고 있니? 사실상 선이랑 미랑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 정말 미적 가치를 제대로 추구한다는 거는 선한 예술을 한다는 뜻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리고 진리와 완전 관련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보여주는 예술이어야지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번 예술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직업이어야 된다. 플라톤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죠. 이데아는 창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데아는 인간 따위가 창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미의 이데아든 선의 이데아든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불멸하게 이데아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미의 이데아를 창조한다든지 변형한다든지 형성한다든지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예술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지금 사실적으로 드러내다가 지금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 지금 호메로스가. 이거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추악한 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거 좋지 않아.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최대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4번 예술활동은 최대한 아름다움을 모방해야지 추함을 모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번째 예술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된다. 모두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예술 활동하는 시인들을 추방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예술을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플라톤 입장에서. 5번 예술 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배움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품성을 함양하고 이런 게 다 지혜를 사랑하고 절제를 사랑하고 용기를 사랑하는 그런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6번 넘어가 보죠. 6번. 다음을 주장한 서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불복종 얘기. 이 문제 조금 어렵다고 느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 여기서 시민불복종에서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 아래쪽에 가가지고 뭐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반대한다라든지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든지 이런 표현 보면 롤스인 거는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롤스 기준에서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의 원칙 나왔고 민주사회라는 거에 기반이 되어주는 공공의 정의관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있다면 이게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잖아. 근데 법적으로 이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완벽하진 않아. 가끔씩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들도 나타나고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 주는 게 또 시민불복종의 이론이야. 입헌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법적으로 약간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을 좀 해결해 주려고 시민불복종이 있다고. 그런 심각하게 부정의한 부분들을 핀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좀 없애주려고.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법행위인 건 맞죠. 법에 대한 충실성 내에서 하는 행위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시민불복종 배우면 모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롤스 기준에서. 모르시면 다시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민주체제의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이것도 정의 원칙이야. 민주체제의 정치적 원리. 정의의 원칙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막 강제로 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막 강요하거나 막 억지를 하거나 막 억지로 막 사람들에게 강제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호소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반대하는 게 원래 시민불복종이잖아.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법도 심각하게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 시민불복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앞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1번. 사회 기본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사회 기본구조의 규제 원칙이 뭐겠냐. 이거 롤스의 분배정의 파트 좀 열심히 보고 시민불복종 파트도 열심히 보고 그러면 이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다면.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런 공적 정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라는 얘기는 쌤이 지금까지 많이 했단 말이야. 기본 구조, 권리를 분배하고 의무라는 걸 분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의 원칙이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드는 원칙이라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시민복종 하면 허용 안 되죠. 당연히 롤스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시민복종 하면 안 된다고.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것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이나 명령이나 처벌 이런 거에다가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무난한데 뒤쪽 이걸 잘 모르고 뒤로 갔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2번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크게 두 개야. 롤스 기준에서. 이것도 쌤이 기출의 메타 같은 거 하면서 꾸준히 설명했었죠.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보다 위에 있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구나, 아니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보다 아래쪽에 있는 아예 그냥 부정의한 사회구나,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거나.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 중에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시민불복종할 대상이 없는 그런 사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 기출 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맥락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친구들은 쉽게 맞췄을 겁니다. 세 번째,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이것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얘기야. 이게 대충 이런 얘기지. 롤스 기준에서 시민불복종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폭력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시민불복종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시민불복종을 폭력적으로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정의로운 체제, 정확히 말하면 거의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거 혹은 효율성이라는 걸 너무 극도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게 엄청나고 극심한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나 체제의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롤스 기준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 시민보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하는 행동이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괜찮은 사회란 말이야. 그래도 99% 정의로운 사회고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무너뜨리는 수준의 시민보복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래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시민보복종이라는 걸 폭력적으로 하거나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정의로운 체제 안정성 혹은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시민보복종이라는 게. 일단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체제를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체제를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불복종이 가게 되면 그것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혹은 효율성을 너무 침해하거나. 네 번째,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보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렇지?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이 시민보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냥 제한하는 걸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거든. 기본적 자유를 조금 소소하게 제한하는 그런 법인 경우에는 준법의 의무가 더 우선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자연적 의무가 있다고 쌤이 개념 완성 때 내내 설명을 했고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의무에서 준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민불복종이 기본적 자유를 좀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침해하는 수준이면 그냥 준법의 의무에 따라서 그냥 법을 지키는 게 맞는 거야. 불복종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당하게 해악을 주는 그런 법이라는 게 있다면 기본적 자유를 우리에게 침해하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시민복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준법의 의무보다 앞서서 버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시민복종 할 수 있지만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라고.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이 혹은 침해하는 법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5번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실 위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위에 반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서 규정된 절차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에 근거한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헌법에 근거했다 이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 그러니까 헌법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들 뭐 200명 뽑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300명 뽑아라. 그래서 300명 중에서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뭐 법이 통과가 되고 그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심각하게 부정해할 수 있다는 게 롤스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을 위반하는 시민보복종도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때도 있는 거다.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하다면 말이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롤스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잡아주시고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 가나 사삭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는 것은 가. 불자라고 하면 이거 불교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불교로 처음부터 끝난 거야. 불자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고 바루 공양 기억나시죠? 불교에서 음식 윤리를 얘기할 때 발우 스님의 그릇, 공양 스님의 식사 이런 개념을 얘기해가지고 공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공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고민해서 공양을 받아야 돼. 식사를 해야 돼. 그것은 즐기기 위한 게 아니야. 몸을 존속하고 몸을 일단 유지하고 어쨌든 먹어야 인간이 사니까 청정한 수행으로 편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야. 바로 공양. 결국은 밥 먹는 과정까지도 다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의 입장이 반영돼 있고요. 군자 얘기 나오고 인 얘기 나오니까 유교겠네. 군자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되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돼. 이런 것도 다 뭐야? 수행의 과정이라는 거지. 밥 먹는 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인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유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거친 밥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즐거움이라는 게 또 밥 먹는 과정에서 또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도덕적인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 불교, 음식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불교 입장에서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독해 문제도 독해 문제. 음식에 대해 가지고 성찰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는 불교.
음식 섭취의 목적은 자연적 욕구 충족에 국한돼야 된다. 물론 몸을 존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내가 자연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청정한 수행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한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디귿, 나, 유교,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도리에 맞춰가지고 인을 어기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잖아? 그러면은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을 거야. 즐거움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거야. 독해 문제라고 그냥 읽어내면 된다고. 릴, 가와 나,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밥만 먹는 거, 쾌락만 채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도덕적인 수행을 해라 라는 게 불교든 유교든 공통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기억, 디귿, 릴로 나오는 거.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습니다. 7번은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8번. 갑,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 문제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 얘기 나오고 여기도 자연 상태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거 뭐야? 사회계약론 문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으로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다른 말로 절대군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절대군주로 대표되는 정부, 절대군주가 정부 그 자체고 국가 그 자체니까 어쨌든 하나의 합의체고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홉스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홉스 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라는 걸 인간이 이성으로 발견한다라고 홉스가 얘기를 하잖아. 이 자연법이라는 게 평화의 조항이잖아. 그 기억나세요? 평화의 조항. 인간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발견해낸 평화의 조항. 평화의 조항.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라. 사회계약을 맺어라. 그리고 절대군주에게 복종해라. 그런 게 일단 자연법이거든. 이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인간이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이 되어버릴 수 있어. 이 말이 대충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화를 위한 길을 발견했어도 그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계약을 실제로 맺어가지고 절대군주를 확실히 탄생시키지 못한다면은 절대군주라는 존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야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쫄게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고 서로서로 만만투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절대군주가 졸라 센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고 공포가 없으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군주를 제대로 탄생시키지 못하면은 이 평화의 조항이라는 거 그냥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일 뿐이야. 힘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어야지 국가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런 강제력이 없이 믿고 약속을 해봤자 신약이라는 게 사회계약이랑 사실상 동의어란 말이죠. 홉스 기준에서. 절대군주 없이 사회계약 같은 걸 해봤자 절대군주를 확실히 탄생시키는 그런 사회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계약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을 통해서 절대군주를 탄생시켜야만 된다.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을 만들려면 절대군주가 필요하다. 강력한 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이 평화라는 걸 제대로 유지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홉스가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으로 봐주셔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된다라는 얘기 홉스가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제시문인 거죠. 이 제시문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연법이랑 관련된 얘기를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 로크죠. 그렇죠? 여기까지 읽고 로크인 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어. 대신에 뭐는 있지? 자연법은 있어. 로크 기준에서. 자연법이라는 게 뭐야? 홉스랑 좀 다르죠. 홉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발견해낸 평화의 조항이라면 로크 기준에서는 이성과 일치하는 이성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그냥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 규칙이야.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도덕 규칙으로서 머릿속에 있는 자연법은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적혀있는 명시된, 명문화된, 문서화된 그런 실정법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법은 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아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자연법은 있는데 자연법은 존재하는데 실정법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입법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실정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정법을 만들라는 의미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탄생시키는 거죠. 이런 발생하는 폐단들이 있단 말이야.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과 자연법은 있는데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성이 오류가 생기면 자연법을 위반하는 놈도 생긴단 말이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정법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야. 자연법에 기반해서 실정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되는데 그 실정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쟁이 생기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공정무사한 재판관도 아직은 없고 그냥 개인들이 다 그냥 각자 재판관인데 공정무사하지가 않고 집행권이나 처벌권도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집행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싸움이 많아지고 그게 심지어는 만만투 전쟁 상태 같은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로크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여러 폐단들이 발생하니까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사회를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리되어 있는 시민사회, 국가를 만드는 거지.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입법부 혹은 행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는 계약을 맺고 입법부나 행정부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넘겨주는 거죠. 1번 홉스, 자연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홉스 기준에서 자연상태에서는요. 만물에 대한 소유권, 배타적 소유권 같은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배타적 소유권은 아니에요.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남이 간섭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단 말이지. 그럼 배타적 소유권, 재산권 이런 개념은 자연상태는 없고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홉스는 표현하는데 그거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군주에 의해서 규정되기 전까지는요. 배타적 소유권이나 재산권, 정당한 재산권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모든 사람이 나의 생명 보존을 위해 가지고 남의 것도 뺏을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게 홉스의 설명이기 때문에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지 뭐 배타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애초에 배타적 소유권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2번 홉스,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쌤이랑 같이 분석해왔으면 대충 감이 잡혔을 거예요. 국가가 절대 권력 가진 거 맞나? 맞아.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하는 거 맞나? 아니야. 왜냐면 주권자들은 누구지? 주권자가 누구야? 홉스 기준에서. 절대군주라고. 절대군주가 계약해서 국가를 만들었어? 아니란 말이야. 절대군주는 계약 전에는 없었단 말이야. 누구야? 정확히 말하면은 시민들이 절대군주 말고 시민들이 자연상태에서는 그냥 자연상태 인간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민이라고 현재 시점의 시민이지 그때는 시민도 아니었겠죠. 정확히 사회계약할 때는 시민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의 시민들이 사회계약해서 지금의 국가를 만든 건 맞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 그냥 자연상태에서 그냥 인간들이었다고. 그냥 자연상태에 살고 있던 자연상태 인간. 자연상태에 살고 있던 인간들이 그냥 사회계약을 맺은 거야. 계약자들이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신약을 통해가지고 이 모든 권력을 하나 혹은 한 사람에게 양도를 해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와 주권자, 절대군주가 탄생하게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자연상태 인간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거지 주권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연상태 인간들은 주권자가 되지 못하거든. 자연상태 인간들은 그때 자연상태 인간들이 있던 시점에는 주권이란 개념이 없었거든. 주권은 국가의 권력이고 절대군주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권자라고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탈락. 주권자는 절대군주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상태는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이란 개념은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생겨나는 개념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무슨 주권을 양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자연권을 양도하는 거지. 두 개는 완전 다른 개념이야.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가진 권리가 자연권이고 주권은 이 자연권을 모아가지고 사회계약을 했을 때 절대군주에게 부여되면서 탄생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로크,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시민이 가지고 있겠지. 이 일반 인간들이 가지고 있겠지. 정치사회가 만들어졌다 이퀄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인데 국가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연법의 집행권은 누가 가져가요? 입법부가 가져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집행권이니까 행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행정부가. 이 실정법을 입법할 수 있는 군화는 입법부가 가져가고 자연법의 집행권은 원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집행권은 행정부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면 되고 4번 로크 자연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이거 쌤이 아까 전에 슬쩍 언급했고 쌤이 이 로크 개념을 슬쩍슬쩍 얘기하다가 한 번씩 언급하면서 넘어간 개념인데 쌤은 이것까지 문제로 내는 건 좀 지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6평에 냈으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로크는요 자연상태는 전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상태는 불완전한 평화 상태다. 비교적 평화 상태다. 그러니까 폐단이 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공정무사한 재판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이걸 가만히 냅두면은 전쟁 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야. 자연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로 인해서 혹은 실정법의 부재로 인해서 혹은 공통된 집행관, 강력한 집행권이라는 거에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집행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통된 집행관, 공통된 처벌관 이런 사람들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전쟁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게 로크 입장이에요. 유발한다라는 것까지 로크 입장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 상태가 그냥 전쟁 상태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전쟁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전쟁 상태가 계속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로크 기준에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걸로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면 돼요. 요것들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사실상 없었던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6평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분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5번 홉스랑 로크.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홉스 기준에서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는 뭐죠? 생명권 그 자체. 이것도 외웠던 거 기억나지? 홉스 기준에서 생명권 그 자체. 생명보존권 그 자체는 양도할 수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 우리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표현해도 그중에서 생명보존권은 빼고 일부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묘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보장될 수 없나? 보장될 수 있어. 홉스 기준에서. 국가가 항상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지.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로크 기준에서 국가에 양도되지 않은 개인의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연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하게 얻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나의 생명권도 있단 말이야. 생명권이나 재산권을 양도 안 해. 우리가 양도하는 권리는 집행권이고 처벌권이고 입법권 같은 개념을 국가에다가 맡기는 거지. 특히 집행권, 처벌권 이런 개념을 양도한다고 보통 표현하고 일부 자유와 평등을 양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생명권이나 재산권을 양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로크 기준에서도 그렇게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생명권이나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게 8번도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음 9번. 이거 하버마 쓴 거 알고 푸셨죠? 의사소통적 합리성 나오면 바로 끝났습니다. 하버마 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뭐 담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찾아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의사소통적인 합리성 개념은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증적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게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표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쌤이 기출화 메타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담론을 통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걸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한다고 표현한단 말이지. 근데 대신에 담론에 참여할 때는 내 주관적 견해를 들고 와도 돼. 처음에 들어갈 때 담론 과정에서 내 주관적 견해를 표현해도 되고 들고 들어올 때도 내 주관적인 견해를 버리고 들어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감정도 얘기해도 되고 네 이해관계도 얘기해도 다 얘기해도 돼. 대신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 나만의 주관적인 견해는 극복해서 일종의 상호 주관적인 모두의 주관이 일치하는 그런 합의를 이루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버마스라고. 이성에 따라 수긍된 공동의 확신으로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성에 따라 우리가 수긍하게 된다고. 아, 얘도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있구나. 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삶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나 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방향으로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좋은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나가는 걸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한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해요.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상호 주관성을 확인한다,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이룬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어쨌든 하버마스 입장에서 담론 윤리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학급 회장이 주제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이 있으니까 어떤 회의 규칙을 안내할지 고민 중이야. 회의 규칙, 담론의 어떤 규칙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어. 1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향해야 된다. 아니요, 비판해도 돼요. 당연히 이 안에서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관적인 견해를 논박하고 뭐 논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주장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는 거지 네 이익, 네 신념, 네 감정, 네 논리 이런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남이랑 토론할 수는 있는 거야. 충분히. 세 번째,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하세요.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 없습니다. 하버마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류 가능성이 좀 있어도 주장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아예 모순되는 주장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진리성이라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기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긴 한데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는 거랑은 좀 별개 얘기야. 모든 주장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주장은 해도 돼. 네 번째, 논리적으로 완전 모순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번째,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세요. 이거 맞느냐 말이죠. 하버마스가 항상 하는 얘기. 만장일치.
모두가 합의했다면, 담론을 참여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일단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미 합의된 결론에 의해 가지고 만장일치된 결론에 대해 가지고 재논의해서는 안 된다. 재논의해도 된다라고 쌤이 개념 완성 때부터 많이 얘기했었죠. 재논의해도 됩니다.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가 한 번 됐어. 그래서 나도 따르고 있고 이걸 존중하고 있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뭐 국제 정세가 바뀐다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이 바꿔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법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재논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한 번 합의가 됐다고 영원히 안 바뀌는 그런 규칙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버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9번도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10번. 자연과 인간윤리 문제죠.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되게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던 내용이 꽤 많이 선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부병 사상가들 입장 자체 찾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누구라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야. 그게 뭐라고? 모든 생명들이 다 그래. 테일러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갑은 테일러. 대지가 단지 흙은 아니다. 대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흙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대지는 토양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런 회로를 통해 가지고 흐르는 이제 솟아나는 일종의 셈이야. 먹이 사슬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통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레오폴드죠. 그렇죠? 대지 윤리를 주장하는 생명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종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명 공동체, 지구 전체, 자연 전체를 생각하는 거. 레오폴드 입장. 병.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려는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싱어. 우리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걸 이제 싱어가 보편화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지키는 거야. 종차별주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태도인 거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차별하지 않는 거. 인간들끼리 인종차별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동물이랑 인간의 이익을 다르게 불평등하게 고려하는 거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 A부터 볼게요. 테일러만의 입장이 돼야 돼요. 식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 이거 쌤이 기출문제 풀 때 많이 얘기했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는 내재적 가치야. 인간의 가치평가에 종속된 가치가 수단적 가치고 인간이 이 존재를 수단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수단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의 가치평가에 종속된 가치가 우리가 흔히 수단적 가치라고 부르는 개념이고 인간의 가치평가랑 상관없는 인간의 가치평가로 독립된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표현이 내재적 가치라는 뜻이란 말이지.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물어보는 선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일러 입장에서 식물은 내재적 가치 지닐 수 있나? 있죠. 그럼 레오폴드 입장에서 어때?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나? 아니요. 식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 기준에서. 왜냐하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 레오폴드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식물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대신에 존속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많이 썼는데 생활관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사실상 레오폴드가 생명 공동체에도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가 있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있다라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쌤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셔서 크게 문제 없고요.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하면 테일러 입장에서 바로 탈락인 거지. 그냥 있으니까 당연히. 사실 레오폴드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테일러 입장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라면 당연히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테일러 입장에서 바로 탈락. 레오폴드 기준에서 사실 쌤이 방금 전에 레오폴드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평가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 뭐 생명이라든지 무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내재적 가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 뭐 도덕적 지위가 있다, 도덕적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존속할 권리가 있고 생명 공동체 구성으로서 도덕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럼 내재적 가치까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레오폴드는 그걸 조금 다르게 분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사실상 내재적 가치랑 도덕적 지위랑 도덕적 권리랑 이런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테일러 입장에서 틀린 선지를 낸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테일러 입장에서 탈락해서 기억 선지 탈락입니다. 니은 B 레오폴드만의 입장.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방금도 쌤이 언급했지만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만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개체도 가집니다. 개체도 정확히 말하면 존속할 권리라는 권리를 가져간다 라고. 이거 쌤이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레오폴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명 공동체도 당연히 권리를 가지지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고 생명 공동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 그 생명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개체들도요 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존속할 권리를 가져간다라고 레오폴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권리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체가 아니라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탈락이라는 거죠. 다음 디귿. C 같은 경우에 테일러랑 싱어의 공통 입장, 레오폴드 빼고 사실 기억, 니은이 둘 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고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니은까지만 잘 알면은 무난하게 답이 나오니까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선지일 거야. 실제로 어려운 선지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잘 듣고 지나가세요. 자, 테일러부터 생각해 봅시다. 테일러랑 싱어의 공통 입장이 되니까 테일러 입장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생태계라는 걸 우리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테일러의 자연존 중에 4가지 의무 중에 생명체 개체들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물론 뭐 악행 금지의 의무라든지 뭐 성실 신의의 의무라든지 보상적 정의 의무 이런 건 보통 다 개체들한테 적용되는 거지만 불간섭의 의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태계에 불간섭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상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왜냐면 생태계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테일러 입장에서 불간섭의 의무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테일러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어. 다만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테일러 입장에서 생태계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인가? 도덕적 권리가 있어서인가? 그건 아니거든. 테일러 입장에서 생태계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지는 않아. 그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있어. 그래서 테일러가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생물 군집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보호하고 신경 쓰고 도덕적으로 배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걔네들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서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간접적으로 성립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태계 안에 생명들이 살거든.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 개체들을 봐서 보호를 해주는 거지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무의 대상이라고 표현하진 않아. 생태계에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 불간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보호해야 될 의무는 결국 생태계 안에 개체들이 살기 때문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 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 있는데 결국은 간접적인 거야. 왜냐면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얘네 보호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생태계는 의무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생태계 그 자체가 의무의 대상이다. 그건 틀립니다. 생태계는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면 맞을 거예요. 테일러 입장에서. 그렇게 좀 기억을 정리를 잘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싱어 기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는 싱어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대충 답이 나오는 게 싱어 입장에서 생태계 보호해야 된다고 하겠냐 안 하겠냐. 싱어 입장에서 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생태계 안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들이 살고 있거든 분명히.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나 인간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나 인간들이 고통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 다만 그게 생태계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뭐 생태계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니니까 생태계 안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 그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가 있어. 하지만 그건 간접적인 의무야라는 식으로 싱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간접적인 의무가 아니죠. 레오폴드는 생태계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고 도덕적인 권리가 있고 도덕적 지위를 가지잖아. 그러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그냥 직접적 의무란 말이야. 그냥 생태계 내재적 가치가 있는 친구한테 당연히 우리가 의무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테일러나 싱어 입장에서는 아니 생태계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걔를 보호할 의무가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 걔 안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니까 혹은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여지가 있는 포인트라서 꼭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쌤 저는 이런 얘기를 아예 처음 들었어요. 당연해. 왜냐면 원래 이 얘기 자체가 교과 과정에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이고 기출문제 그전까지 안 나왔던 내용이거든. 그냥 평가원이 이번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수 있어 수능에서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걸 틀렸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수능에 이게 나올 수 있겠으니까 머릿속에 지금 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기출 근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기출 근거에서 저번에 5월 학평에 나왔던 그 문제도 그렇고 생태계 그 자체가 의무의 대상은 아니다. 테일러 기준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전조를 보여주는 거긴 했는데 평가원 문제에 실제로 등장한 적은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범위가 좀 확장됐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쌤이 얘기한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엄청 길게 설명했죠? 리를 가보죠. D는 테일러랑 레오폴드랑 싱어의 올 공통점이어야 됩니다. 인간 아닌 동물 중에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누구 저격하는 거야? 칸트 저격하는 거야. 쌤 칸트는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격하는 거야.
인간 아닌 동물 중에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이거 칸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이랑 관련해 가지고 간접적 의무가 있어 없어? 칸트 입장에서 있단 말이야. 인간 아닌 동물, 돼지나 소나 말 이런 애들에 대해 가지고 혹은 뭐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존재들이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칸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간 아닌 동물 중에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는 의무밖에 인간 아닌 동물 중에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는 의무랑 관련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게 칸트의 입장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소나 말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 얘네들의 고통에 좀 공감도 해줘야 돼. 왜 그렇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친구들이랑 관련된 간접적 의무를 지켜서 결국은 내가 더 도덕적이 돼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 스타일이잖아. 약간 사이코패스 스타일. 그 느낌 알지? 그러니까 칸트 기준에서는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이랑 관련된 의무를 가져요. 그건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닌 동물이랑 관련한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에 귀속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 칸트 얘기랑 별개로 테일러든 레오폴드든 싱어든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들에게 의무가 있을 수 있잖아. 싱어 기준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 있는 동물들까지. 테일러는 모든 동물, 생명이니까. 레오폴드도 모든 동물, 생태계 구성원이니까. 어쨌든 인간 아닌 동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무를 가지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랑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싱어 기준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물에 대해서 쾌고 감수 능력 있는 동물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 테일러 기준에서는 생명이니까 당연히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의무가 있고,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고, 인간에 대한 의무랑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칸트만 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칸트를 뒤집어 놓은 그런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칸트 입장에서 방금 쌤이 표현했던 대로 살짝 바꿔서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긴 하죠.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이랑 관련된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에 기속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딱 칸트의 선지가 되기 때문에 칸트의 논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테일러, 싱어, 레오폴드는 그런 내용이랑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선지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10번 넘어갔고 11번. 그냥 제시문 그냥 독해형 문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그런 의견을 공유하는 일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되는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든 옳은 얘기든 다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일 표현을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잖아. 옳은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얘기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래도 참과 거짓의 대비를 통해서 진리를 생생하게 인식할 기회가 사라져버려. 왜냐면 잘못된 의견을 봐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진리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 사실 이게 인터넷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쓴 원문은 아닌데요. 딱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쌤이 기출의 메타에서도 보여줬고 저스티스에서도 보여줬던 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리라는 걸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틀린 얘기도 듣고 맞는 얘기도 듣고 소수 얘기도 듣고 당연히 다수 얘기도 듣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틀려도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반면교사라 그러잖아. 너무 틀리면 이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반대로 가면 진리에 근접할 수 있을 거야.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 또 진리가 일부라도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진리는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도 차단돼 되거든. 만약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 버리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돼. 대신에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이게 자유주의자인 미래 입장인 거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진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든 옳은 의견이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 2번.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글렀지만 진리가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그런 의견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제한해야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인터넷에서 그런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옳은 의견은 모두 개진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옳은 의견이 개진이 못 될 수도 있잖아.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버리면 옳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얘기. 정답은 1번으로 이것도 무난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쉬운 제시문 독해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고, 미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 더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12번.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할 수 있게.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문제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부부간에만 정당화된다라는 얘기 딱 찍어줬고요. 그럼 보수주의. 결혼을 해야만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라는 거 기반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도 있고, 쾌락 얻어도 괜찮아.
대신에 부부관계라면,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면 쾌락 얻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상호간 합의와 사랑이 전제된다면 상호간 합의도 전제돼야 되지만 사랑도 전제돼야 된다라고 깔고 있고요. 출산과 상관없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중도주의지. 일단 사랑은 깔았잖아. 출산 필요 없으니까 보수는 아닌데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하면 중도죠.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이라는 걸 좀 존중해주는 그런 행위. 어쨌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정서적 교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독해에서 풀어내면 돼요. 지금부터. 1번 보수주의.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 도덕 판단의 대상이 맞죠. 보수주의든 중도주의든 자유주의든 잘 생각해봐요. 모든 성적 관계를 다 도덕적 판단, 평가의 대상으로 삼긴 합니다. 다만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정당화가 안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지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닌 성관계가 없어. 사실 보수주의든 중도주의든. 정확히 말하면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도덕 판단의 대상까지는 맞는데 정당화의 대상이 아니겠지. 야, 도덕 판단이란 단어랑 정당화는 다른 단어잖아. 도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릴 대상이다. 이거는 모든 성관계가 다 옳고 그름을 가릴 대상이라고. 다만 정당화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도덕 판단을 해봤을 때 얘는 정당화가 안 된다라고 보수주의는 얘기하겠죠. 출산과 무관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2번 보수주의.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적 없죠. 분명히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관계는 괜찮다. 그리고 쾌락을 동반해도 된다. 그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모든 성관계가 다 허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니고. 세 번째 중도주의.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 왜냐면 출산과 상관없대잖아. 출산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랑 관련이 있는데 유일한 목적이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걸 가지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출산과 상관없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은. 4번 중도주의. 성적 관계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합의도 있지만 사랑도 필요하잖아. 바로 탈락. 5번 가와나.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그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사랑이 전제된다면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인간의 고유한 품격이나 사실은 인격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돼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 사랑이 전제돼야 고유한 품격을 존중할 수 있다. 인격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이 결여되면은 둘 다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단 말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 읽어서 푸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2번도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13번.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의지 얘기 떴네. 선의지 얘기 보통 누가 많이 하지? 칸트가 제일 많이 하지 보통.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 그런 거 되면 안 돼. 자연적 경향성이 근거가 되면 안 되고 결과 생각하면 안 돼. 선의지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그냥 옳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선한 거니까 그냥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선의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조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칸트가 항상 얘기를 하죠. 선의지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냥 이게 옳으니까 그냥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행동을 할 때 도덕적 가치가 부여된다 라는 식으로 칸트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찾아보면 너무 쉬워. 문제가 그냥 웹툰 구독권 사고 싶어서 그 돈으로 교재 구입할지 웹툰 구독권 살지 고민을 하는 건데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면 큰일 나고요. 칸트 기준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도로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퀴나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게 정확히 말하면은 자연법을 따라 가지고 활동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퀴나스 입장. 인간이 신에게 받은 자연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 이런 것들이 있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라는 자연적 성향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어떤 자연법적인 의무를 내렸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성적으로 이 자연적 성향을 확인해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게 결국 자연법을 따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퀴나스의 자연법 논리인 거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개념완성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2번 부모님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러면 벤담이죠.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자. 칸트는 당연히 아니고 결과 생각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의무의식이 동기가 되어서 이 표현이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라는 표현이 칸트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의무의식이 동기가 되었다. 선의지가 동기가 되었다. 이 얘기 정말 문제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의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선의지로 그냥 하는 거야. 네 번째, 공동체 전통에 따른 신의의 덕목을 고려해서 행동하세요. 공동체 덕목이 되게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누굽니까 보통? 덕윤리. 특히 그중에서도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공동체주의를 기반에 해가지고 공동체의 전통, 맥락 이런 거 항상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목 이런 걸 따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고 5번 자신에게 주어진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해라. 이러면 밀이잖아. 공리주의 중에서도 밀.
공리주의 중에서도 질적 공리주의자에 해당되는 밀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3번까지 정답 3번인 걸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4번입니다. 사형제죠. 형벌의 목적은 국가구성원의 생명 보존에 있다.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사실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한다는 말은 뭐 칸트든 루소든 베카리아든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는 얘기고요.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 이 얘기는 루소가 하는 얘기지. 일반 의지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하고,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가 형벌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제시문에도 꽤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문장입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범죄를 저질러버리는 놈한테는 일반 의지가 좀 강제적으로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파기한 놈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루소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다. 그러면 공리주의자겠죠. 아무래도 물론 루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범죄 예방에 있고 뭐 공익을 증진하고 이런 얘기를 루소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놓고 범죄 예방 얘기를 하면 벤담이나 베카리아 쪽에 가깝겠지. 종신노역형이네,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가진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도 범죄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 병, 베카리아, 어른 베카리아, 병. 형벌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공적인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고 칸트죠. 그렇죠? 동등성의 원리. 똑같이 갚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복법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해준다. 이것도 칸트가 맨날 하는 얘기라서 쌤이 굳이 해설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번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한 근거가 아님을 간과한다. 시민의 생명 보존은 사형의 정당한 근거가 맞죠. 루소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형제가 필요하니까 시민들에게 생명권을 양도하라고 요구해서 사형제를 만드는 거잖아. 루소 기준에선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죽기 싫으면은 너도 다른 사람 죽이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이 필요한 거라서, 그걸 통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라서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한 근거가 맞다라고 루소는 얘기하겠죠. 바로 탈락. 2번 B와 D는 베카리아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있죠. 아시다시피 요거는 기출문제로도 꽤 나왔던 얘기죠. 사형이라는 것도 범죄 억제력을 가진다. 하지만 종신노역형에 비해 가지고 범죄 억제력이 많이 떨어진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게 베카리아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C는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이거 쌤이 진짜 개념 완성에서도 말하고 기출 메타에서도 말하고 칸트 기준에서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형벌받아야 할 자는 범죄자잖아. 현상체 인격이라고 부르는 존재란 말이야. 현실 세계에 있는 부족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고 범죄자 그 자체란 말이야. 범죄자가 동의하는 건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야. 칸트 기준에서 형벌권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형벌권의 기초라는 건 공적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칸트 기준에서 공적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공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발휘하는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동등성의 원리라는 게 정언명령이라는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도덕적으로 이게 옳래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게 형벌권의 기초가 되어 가지고 사회계약 과정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범죄자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이 동의를 해주고 말고 이런 거는 사회계약에서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칸트 기준에서는 사회계약에서 현실의 인간들이 뭐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공적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예지체 인격의 절대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예지체 인격이라는 존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형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칸트가 실제로 한 얘기가 맞고, 그게 베카리아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도 아주 적절한 게,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베카리아는 루소한테 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C도 가능하고 E도 가능합니다. E도 가능해요. 사실은 루소든 베카리아든 기본적으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중에는 범죄자도 포함됩니다. 어쨌든 사회계약을 할 때 모든 우리 국가의 시민들이 다 같이 사회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회계약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범죄자가 된 그 사람도 내가 사형받는 거에 동의하겠어, 혹은 내가 종신노역형 받는 거에 동의하겠어 라고 해야 사형이나 종신노역형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야.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범죄자가 옛날에 사형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권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루소는 범죄자도 옛날에 사형에 동의했을 거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다. 이건 루소나
루소나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칸트 입장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 니네 모르고 착각하고 있어. 어떻게 범죄자의 동의를 형벌권의 기초로 삼을 수가 있어. 범죄자는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고 나쁜 놈인데 그런 놈을 재판관으로 삼는 그런 행동이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라는 거 쌤이 지금까지 커리큘럼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4번 2. 칸트가 루소한테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칸트 기준에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될 수 있나? 살인범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거든.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지만 생득적 인격성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범죄자라도 대우해야 된다는 게 칸트 입장이라면 루소 같은 경우에도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걸 간과하지 않아서 탈락입니다. 루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루소도 이 살인범이라는 존재에게 사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살인범이라는 존재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 사회계약을 깬 놈이고 더 이상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도 아니고 그냥 공공의 적으로 인정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루소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5번 F. 루소가 칸트한테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칸트 기준에서 살인자에게는 아니지. 루소 입장에서 칸트한테 하는 말이죠. 살인자에겐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어? 루소 기준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 사형 이외의 형벌, 예컨대 추방 같은 거 루소 기준에서 정당화가 가능하거든요. 루소 기준에서 살인자에겐 사형도 가능하지만 추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고 계시죠?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사형 혹은 추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 이외의 형벌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루소가 봐가지고 그냥 탈락 잡아주시면 되는 그런 선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의 다 마무리 해나가고 있군요. 지우개로 조금만 지우고 바로 뒤로 넘어가 봅니다. 15번 쌤이 계속 오늘 막 리모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쌤이 가난해가지고 이거 건전지도 지금 잘 안 돼. 리모컨을 새로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15번 바로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갑, 질서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롤스죠? 롤스의 원조.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뭐 정치 제도의 역사적 전통이나 이런 게 없다거나 뭐 공적 정의관이 부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원 같은 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뭐 빈곤이나 어떤 독재 같은 그런 이유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되는 게 질서정연한 사회고 그게 원조의 의무다. 보편적 의무다. 이러한 원조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제도 또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쌤 생각에 이제 슬슬 이거 문제로 낼만 할 것 같기도 해. 쌤이 종종 이 원조 파트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는 뜻인데 모든 사회가 질서정연해진다는 뜻인데 질서정연한 사회의 첫 번째 어떤 분류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춘 거거든. 그러니까 1번을 우리가 보통 자유적 사회라고 부르고요. 자유적 사회. 롤스 기준에서 2번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쌤이 이거 종종 언급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외워두시는 걸 쌤이 지금 추천을 하는 게 자유적 사회 같은 경우에는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에 특히 뭐 기본적 자유나 공정한 기회균 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회 구조에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롤스 기준에서 확실히 정의롭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롤스 기준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통 시민불복종에서 묘사되는 그런 거를 자유적 사회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는 적정 수준의 사회라는 거는 예를 들면 유교적 전통 같은 걸 되게 빡세게 가지고 있는 사회라든지 정의의 원칙이 공적인 정의관은 아닌데 나름의 공적 정의관이 있는 거야. 국가 단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관점이 있기는 해. 근데 그게 이제 롤스의 정의 원칙은 아닌 거지. 뭐 유교적 전통이든지 기독교적 전통이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롤스 기준에서 그런 자유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비자유적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질서정연하다고 인정해줄만 하다라고 롤스가 얘기를 하거든. 롤스 기준에서 최고는 이거지만 1번이지만 그래도 2번까지도 관용의 대상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나라는 약간 민주주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나름대로의 자유와 평등은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약간 이런 사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 싱어입니다.
싱어의 공리주의적 원조론. 중요한 일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손해보다는 이득이 크다면 공리주의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희생 없이도 이만큼의 고통으로 이만큼의 절대 빈곤을 제거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 빈곤의 고통을 방지해야 할 원조 의무를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마라탕 먹을 돈 살짝 희생을 해가지고 마라탕 먹을 기쁨을 살짝 희생해가지고 이만큼의 절대 빈곤을 저쪽에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한테 없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싱어의 입장. 기억, 롤스,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롤스 기준에서 가능하죠. 언제 가능합니까? 무법 국가일 때. 요거 기억하세요. 무법 국가, 무법 국가. 무법 국가는 북한 같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만 받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성격.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그런 놈들이야. 이 친구들은 미친 놈들이라고. 얘네들은 원조 대상이 아니야. 전쟁 대상이지. 전쟁으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줘야 될 대상이고, 그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 원조 대상이 되는 사회는 무조건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고통받는 사회. 달라요. 고통받는 사회는 무법 국가처럼 미친 놈들은 아니야. 팽창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은 없어. 다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지만 착한 동네형 같은 느낌이고, 고통받는 사회는 무법 국가는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기억선지에서 맞다라고 잡아주시는 게 맞고, 그래서 롤스 기준에서 세계관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질서 정연한 사회, 고통받는 사회, 무법 국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쌤이 많이 정리해줬죠. 니은 롤스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원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이라는 걸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고로 평가원 문제에서 최초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쌤이 원조 파트를 다루다 보면은 종종 언급은 하게 되는 내용이긴 해요. 롤스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원조 좋아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안 좋아한다 그랬지. 그런데 롤스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거를 원조 목표로 삼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아니지만, 이거 얘기도 기억나요? 롤스의 원조를 다루면서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항상 롤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절대 빈곤의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다, 이런 선지가 실제로 평가에서 나와가지고 맞는 선지로 처리된 적이 있단 말이야. 롤스 기준에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도 원조의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해석은 가능한 그런 선지였단 말이지. 근데 롤스 기준에서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당연히 질서 정연한 사회잖아. 그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질서 정연한 사회가 원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보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절대 빈곤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회로 나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도 원조의 작은 목표 혹은 간접적인 목표 중 하나다 정도로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절대 빈곤의 해소라는 것도 질서 정연한 사회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절대 빈곤의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경제적 수단의 지원을 아예 안 하고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도적인 지원만 해가지고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굶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거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일 거야. 그런 맥락에서 롤스가 오케이, 경제적 수단을 어느 정도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게 평가원 제시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쌤이 이제 기출의 메타, 지금 아직 6평 전후로 이제 기출의 메타가 종강될 거라서 아직까지 원조 파트를 안 나갔는데, 기출의 메타랑 커리큘럼에서 설명해주게 될 제시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분배 재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분배 재원, 이게 돈으로 경제적 지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분배 재원만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분배 재원만으로 돈을 퍼부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돈이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절대 빈곤을 해결해주는 부분도 원조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항상 포함된다는 건 아니야. 안 포함될 수도 있어. 이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사회인데, 독재 같은 것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제도적인 것만 지원하면 되는 거야. 항상 돈을 줘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절대 빈곤이 너무너무 심각한 나라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어느 정도 포함시켜 줄 수도 있어. 왜냐면 그걸 해가지고 절대 빈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야지 인권이 보장받는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라고 니은 선지 맞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싱어,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는 없다. 싱어 기준에서 빈곤국에 대해서 원조하는 게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가 있어요. 이거 싱어가 한 말, 쌤이 이거 되게 강조했던 거, 저스티스 개념 완성 때부터. 싱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는 우리가 원조 의무가 없어진다. 그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조를 쏟아부어도 막 출산율 제한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애들을 막 순풍순풍 너무 많이 낳아버린다든지 인구가 막 폭발하는 그런 나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도와줘도 공리가 증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빈곤국에 대한 원조 효과가 나지 않아 라는 이유로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 빈곤국 같은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도 그렇단 말이야. 빈곤국에 대해서 원조를 해야 되는데 원조를 하면 할수록 이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정치적인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북한 같은 나라의 원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새끼들이 자꾸 미사일을 막 만들고 자꾸 막 정은이 배만 점점 더 불러지고 막 정은이 딸이 점점 더 포동포동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에다가 원조를 하는 게 과연 공리를 증진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인민들에게 가고 그렇게 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조를 해가지고 공리를 증진하는 게 맞는 건데 당연히 그게 다른 방향으로 쓰여가지고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국가라면은 그 경우에 원조 효과가 없네? 원조 효과가 없으니까 중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싱어 기준에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릴, 갑가을, 롤스랑 싱어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도 완전 사실상 처음 나온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사실 여성 참정권이랑 관련된 요 얘기는요. 예전에 EBS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냐면 롤스 기준에서 여성의 근본적인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고통받는 사회에 요구해야 된다. 원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여성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원조 과정에서 조건으로 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그 기본적으로 롤스 기준에서 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롤스 기준에서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정의의 원칙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잖아.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기본적 자유가 얘기하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지? 정치 참여의 자유도 있었단 말이야. 기본적 자유 중에. 롤스 기준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꾸는 게 원조의 목표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질서정연한 사회 중에서 자유적 사회, 정의의 원칙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주면 제일 좋잖아. 자유적 사회로 가면은. 그 자유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라는 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이 돼야 된단 말이야. 정의의 이론칙이니까. 그 기본적 자유 중에는 정치 참여의 자유라는 게 있고 당연히 거기에 참정권이라는 게 포함된단 말이야. 그 지금 여성 참정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는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여성 참정권 보장을 시켜줘가지고 이 나라가 자유적 사회가 되도록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원조는 롤스 기준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겠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과정의 하나일 테니까. 그걸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롤스 기준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싱어 기준에서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공리를 증진한다면 되겠지. 싱어 기준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겠죠. 무조건 항상 여성 참정권을 보장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여성 참정권 보장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것이 그 나라의 전반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도 당연히 정당화될 수가 있겠죠. 물론 싱어는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를 최우선적으로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원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싱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싱어가 항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만큼 싱어가 시민불복종 파트 얘기랑도 좀 연결되는 게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싱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 법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민불복종이 어떨 때는 법치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싱어는 민주주의 원칙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싱어는 공리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의 공리를 증진시킨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원칙이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권의 평등한 보장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 보장이라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면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공리가 증진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싱어도 정당화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이, 리을까지 기역, 니은, 리을까지 정답이 되는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쌤 기준에서는 이번에 생윤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출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선지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빡세긴 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15번 그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데만 거의 한 20분 쓴 것 같은데 다음 16번 가보죠.
자, 16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누가 무를 아무것도 없음을 머리로 삼고 삶을 등뼈로 삼고 죽음을 꽁무니로 삼고 이러면 이게 머리, 등뼈, 꽁무니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잖아. 어떤 물고기가 있다고 치면은 머리, 등뼈, 꽁무니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이어진 거잖아. 무 아무것도 없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런 과정들이 하나로 연속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결국은 있고 없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다. 연속적인 과정이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살았다가 죽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 보면은 사실 불교도 그런 느낌으로 묘사하기는 해. 사실은 그치? 근데 불교는 사실 이런 느낌에 좀 가깝지. 살아있다가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업보를 해서 또다시 태어나고 또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불교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계속 윤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 얘기랑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이 좀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가 삶이 생기고 죽게 돼. 그리고 삶과 죽음은 다른 게 아니고 있음과 없음도 하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서 확실하게 도가라는 어떤 힌트를 좀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불교도 좀 딥하게 들어가잖아. 뭐 있음과 없음이 하나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있고 없고라는 것도 결국 중도의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불교 입장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걸 생활관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대놓고 그냥 있고 없고라는 거는 같은 것이다. 무와 유라는 거를 분별하는 것도 의미 없다. 분별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도가긴 하잖아.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교도 사실 그런 입장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너무 불교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도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없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삶도 죽음도 있음도 없음도 하나다. 본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에서 도가라는 걸 알아보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애욕과 사랑하는 욕망 그리고 존재, 무명에서 오는 번뇌, 마음이 해탈했다 이런 거 다 불교죠. 그렇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애욕과 존재와 무명에서 오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을 했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수행도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도 이미 마쳐서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을 것.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열반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거 윤회 안 한다는 뜻이잖아. 다시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열반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 입장이라고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잘 보셔야 되고 1번 도가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죠.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가 모이는 게 삶이고요. 흩어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 죽음도 있는 거죠. 당연히. 2번 삶과 죽음은 운명이므로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도가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운명이다. 다른 말로 천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천명이 운명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거든. 삶과 죽음이라는 건 그냥 자연 속의 흐름 속에서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는 게 도가의 특히 장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냥 꽹과리를 치면서 그냥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장자의 입장이었던 거고. 세 번째 불교 오온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 이게 윤회인 거죠. 오온이 결합되면은 삶이고 해체되면 죽음이고 그런 거죠.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오온이 결합하면은 삶, 해체되면 죽음. 그런 게 우연의 결과는 아니지. 불교 입장에서는 항상 원인과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오온이 반복적으로 결합되고 해체되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명, 애욕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업을 짓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 업보로서 계속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고 항상 원인과 조건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번째 불교,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죽음을 통해 알게 된다.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 기준에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실체 이런 건 없어요 라는 게 불교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인 거고 뭐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얘기도 이상하지. 불교 입장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이 아니다. 불교 기준에서는 죽음이 그리고 삶이 다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고 도가는 딱히 뚜렷한 입장이 없거든요. 불교 입장에서 삶과 죽음은 항상 고통이다 라는 거를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16번 넘어가고요. 다음 17번. 갑, 평화연맹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칸트구만. 칸트의 영구 평화론 얘기입니다.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원래 평화연맹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이 국가들의 주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이 국가들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 국가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평화연맹이고요.
주권적 권력체도 아니고요.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 가야 된다. 평화연맹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 하나의 평화연맹에 가입할 때까지 평화연맹을 확장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신현 가능성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영원한 평화라는 게 점점 더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 이러면 딱 현실주의 스타일이지. 모겐소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현실주의 스타일.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항상 권력이 항상 1차원적 목표야. 권력이 가장 중요한 목표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정치가나 국민들은 국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핵심은 권력 그 자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칸트,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평화연맹은 하나여야 돼요. 쌤이 개념 완성 때부터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죠. 평화연맹은 단 하나고 그 안에 모든 국가가 가입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연맹이 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칸트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고요. 이번 칸트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국제법이라는 거 칸트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지. 그 국제법이라는 게 평화연맹 속에서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칸트가 확정조항 2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국제법의 이념이라는 건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맞아. 분립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독립적인 국가들이 합병당하지 않고 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상황을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국가들을 합치거나 강제로 합병하거나 뭐 침탈하거나 그럼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독립적인 국가들끼리 나눠져 있어야 돼. 물론 그 국가들이 평화연맹 안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동시에 힘을 좀 행사하기도 하고 동시에 판단을 내리게 하고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국가들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그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거는 이렇게 분립돼 있는, 독립돼 있는 국가들이 주권을 각자 가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 3번 현실주의,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동맹만 수단은 아니죠. 현실주의는 항상 국제평화의 실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봐. 영원한 평화는 어차피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어쨌든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의 균형을 실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동맹이라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동맹 외에도 어떤 게 있어? 내가 그냥 힘을 키우는 거, 내가 그냥 군비를 증강하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힘을 키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를 만한 이유만 어느 정도가 생기면은 그 국제법을 스스로 따르는 국가들이 더 많기도 해요.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어가지고 완전 궁극적인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평화의 실현 수단은 아니지만 국제법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게 모겐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맹만 있는 건 아니고 군비 증강 같은 힘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탈락이고, 4번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같다고 지금 나와 있어. 잘 보면 국제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고 정치가나 국민이 하는 게 국내 정치잖아. 그것도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5번째 칸트와 현실주의,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 칸트 입장에서 완전 틀린 말입니다. 칸트 입장에선 국가 주권의 제한이 없어야지만 국제평화의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국가 주권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국가 주권을 함부로 침탈하면 안 된다고. 왜? 국가는 하나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존재라고 칸트가 항상 주장을 하니까. 국가는 마치 인격체와 같아서 우리가 인간에게 인권을 뺏을 수 없듯이 국가에게 주권도 뺏을 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권의 제한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나라에 선빵 침략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나라가 나를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어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거나 막 교환하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가 주권의 제한이 없어야 국제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칸트 입장에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18번.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쌤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중복되는 거 날려. 허용되어야 한다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보내고 반론 찾으면 됩니다.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나요. 반론입니다. 반론. 그럼 내용이 뭡니까?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강화를 시키면, 우생학이죠. 우생학적인 강화를 하면은 그 자녀가 이해 당사자가 되잖아. 그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반론해야 되니까
자율성 침해하는 거 맞아? 라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찾아봅시다. 쭉 찾아보다 보면은 이게 침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잖아. 자율성을 선택권을 없애고 그냥 미래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인데 강제로 강화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지 라고 반론하는 선지는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보면 알겠지만 자신에게 행해진 유전적 강화에 동의할 것이다. 이러면 유전적 강화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유전적 강화에서 침해되지 않는다. 자율성 침해되지 않는다. 이것도 반론이 아니라 그냥 이 근거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고 유전적 강화는 미래 자녀의 자유의지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유전적 강화를 받은 미래 자녀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이것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1, 2, 3, 5번인 거고 4번만 그거에 대한 반론인 거기 때문에 4번 정답으로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건 금방 넘어갈 수가 있죠. 18번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이 19번입니다. 19번. 리모컨이 다음 1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형화된 분배 원리, 정형화, 비정형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굽니까? 노직, 아주 클래식한 생활관리의 마지막 킬러 주제, 분배정이 떴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배정이죠. 그 문제 객관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재분배 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 얘기 기억나죠? 쌤이 이것도 진짜 많이 얘기했지. 노직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형화된 분배 원리가 뭐야?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답정너식 분배 원리라고 이미 결과를 정해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춘 결과가 나와야만 되는 그런 분배 원리인데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버린 그런 분배 원리가 있으면은 현실의 분배가 그렇게 정의로운 분배 결과에 맞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이 정의로운 결과에 현실의 결과를 끼워 맞춰야만 된다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부자들한테 뺏어와가지고 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재분배라는 게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전 양도의 원칙 위반이지. 소유권도 없는 국가가 강제로 이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켜주는 거니까 이전 양도 원칙 위반이라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노직이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전 양도의 원칙을 위반해서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나쁜 거야 라고 비판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롤스겠죠?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로 인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정의의 원칙에 대한 만장일치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거 무지의 베일 얘기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혹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를 가지게 될까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롤스 기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롤스. 그러면은 A부터 봅니다. 노직이 맞고 롤스가 틀려야 되거든요.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노직 기준에서 과세 정책이 항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노직은 모든 과세를 반대할 텐데 아시다시피 노직이 모든 세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최소 국가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있는 과세는 인정해 주는 게 노직입니다. 왜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최소한의 생존권 같은 걸 보장해 줄 수 있고 소유권이랑 관련해 가지고 뭐 사기 행위나 속임수 이런 짓들이 벌어지면 교정도 해줄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과세 혹은 국방을 위한 과세 이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노직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거라고. 이런 건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 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노직의 입장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이 얘기는 노직도 롤스도 동의 못합니다. 롤스도 당연히 과세 정책이 항상 소유권 침해한다고 보지 않고요. 롤스의 경우에도 과세 정책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뭐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롤스는 사실 노직보다도 좀 더 빡세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이런 개념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과세 정책이라는 게 항상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는 사상가라고 생각하고 기억 선지는 롤스, 노직 둘 다 X라서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노직이 맞으면 되는 건데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그 노직 기준에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취득한 상황을 보통 언제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노직 기준에서는 최초 취득의 원칙이라는 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최초 취득의 원칙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어떤 물건에 대해 가지고 내가 노동력을 쏟아 부었어. 그리고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이 물건을 내 소유로 가지게 되면은 나에게 소유권이라는 게 정당하게 부여된다,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것만 조건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소유는 부당할 수도 있다라고 노직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최초 취득의 원칙의 두 가지 조건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내 노동을 통해서 했어도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소유가 부당할
등장할 수도 있다.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롤스가 맞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독해 문제에 좀 가까워. 잘 봐봐. 여기 보면은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아예 차단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소 수혜자인지 뭐 최대 수혜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뭐 계급이 높은 사람 밑에서 태어난지 낮은 사람 밑에서 태어난지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소 수혜자든 아니면 최대 수혜자든 아니면 부잣집 딸내미가 되든 부잣집 아들내미가 되든 그런 확률을 아예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개념이 무지의 베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버리게 되면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이 뭐 3%다 5%다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사실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마저도 모르게 만들어야지. 내가 아예 최소 수혜자가 될지 누가 될지 확률마저도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사실상 모든 어떤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내가 최소 수혜자도 될 수 있고 최대 수혜자도 될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확률 자체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만 다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게 롤스의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재심은 독해형 문제에 가까운 거죠. 위치를 확인할 근거 자체를 완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확률 자체도 계산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독해로 봐주시고 요거는 지금까지 롤스랑 관련해가지고 전혀 나온 적이 없던 기출문제에서 맥락조차도 얘기한 적이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두고 가자고 요 얘기는. 리을 C는 롤스가 맞으면 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차등의 원칙이잖아.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이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이건 차등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차등의 원칙을 다른 말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고 그래. 그리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주는 그런 분배는 결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분배를 뜻하는 거라고 쌤이 매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다면 무난하게 3번 니은 리을로 답 찍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19번까지 받고 마지막 문제 20번이에요. 마지막 문제. 6월 평가원의 마지막 문제 20번.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엘리아데를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긴 하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성현 얘기 나오고 종교 얘기 나오면 엘리아데인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엘리아데 찾아내는 건 쉽었을 것 같고 해석 한번 해봅시다.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서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 성현들도 있고 이게 제시문에 꽤 많이 나오던 거거든. 엘리아데가 원래 종교의 역사라는 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성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현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종교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시적 성현이란 건 보통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자연 속에 여러 가지 존재들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던 고대 신앙 이런 개념들이 약간 원시적인 성현인 거야. 성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 중에 좀 원시적인 형태인 거고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 이런 것까지 있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성현들이 사실은 다 같은 성현들이다. 본질은 세속적인 사물의 신 혹은 성스러운 존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현이라고 부른다라고 다시 한번 적혀 있고 이런 건 기억해 두자고. 원시적 성현이 있고 좀 높은 수준의 성현이 있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존재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돼서 막 삼위일체 이런 개념 있잖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막 이런 개념들. 그런 게 좀 높은 수준의 성현인 거고 굉장히 원시적 성현은 뭐 개구리가 두 발로 일어나서 현수야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돌이나 나무 같은데 뭔가 성스러움이 부여되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런 거지.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누가? 비종교적 인간들은. 종교 안 믿으니까. 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니까. 이와 달리 종교적 인간들은 엘리아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돌을 자체를 숭배하고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돌이나 성스러운 돌이나 나무를 숭배하긴 하는데 그게 돌이라서, 그게 나무라서, 돌 그 자체로, 나무 그 자체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돌이나 나무, 단순한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어떤 성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돌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을 숭배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거고 돌에 나타난 신을 숭배하는 거지 돌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1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에 공존할 수는 없다. 대조를 이루는 건 맞고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과 속이라는 게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성과 속이라는 거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라고 엘리아데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단 말이지. 성과 속은 질적 차이가 명확하게 있어. 대조를 이루. 완전 다른 개념이야.
하지만 공존할 수도 있어라는 게 엘리아드 입장이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과 속은 항상 공존한다는 게 엘리아드 입장이거든. 그러다가 성이 가끔씩 속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성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자체가 성스러움으로 항상 꽉 차 있다. 이 세계 전체가 성현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전체를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가 일종의 기적, 성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신적인 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엘리아드가 얘기를 한다는 거. 이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들의 현현들로 이루어졌다. 이거 맞는 말이지. 종교 역사는 원래 여러 성현들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기독교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원래 종교라는 개념에는 성스러운 것이 세속적인 사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성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엘리아드 입장인 거죠. 3번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 그 자체다. 그거 아니죠. 이거 맨날 선지로 나오는 거야. 엘리아드 문제만 나왔다면 선지로 나오는 거야.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이 아니죠. 돌이나 나무는 성이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세속적인 존재인 겁니다. 성현이라는 게 나타나면 돌이나 나무가 성현으로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돌 그 자체가 성 그 자체는 아니라고, 당연히 신 그 자체는 아니라고. 네 번째,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아니요.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요.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 신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성스러운 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현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5번, 종교적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선지로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상상보다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지. 체험과 상상이랑 위치 바꿔주는 거. 실제로 종교적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현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현실 속에 나타나는 성현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 현실 속에서 세속적인 존재를 통해 신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이해한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애매한 표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는 걸로 엘리아드 문제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6평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쌤이 매번 하는 말이지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쌤이 지금 해설 영상을 또 엄청 길게 찍었잖아. 이렇게 긴 해설 영상 속에서 쌤이 미친 듯이 제시문을 보고 선지를 분석하고 논리를 이해시켜주려고 또 최선을 다했다고. 쌤은 사실상 이런 6평 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특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찍는 건데,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쌤이 제시문이나 이런 걸 다 일일이 분석을 해줬으니까 이걸 반복해가지고 보시면서 사실상 6평이나 9평 같은 평가원 문제들은 외우셔야 되거든요. 수능 전까지 진짜 하나당 한 20번 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제시문 문장 하나하나 사실상 거의 외울 수준으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분석해보고 선지 논리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 있던 내용 중에 일부가 수능에 나옵니다. 변형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사실 이번에 킬러 주제가 되게 많이 어렵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EBS 기반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쌤이 7월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또 EBS 분석하는 커리큘럼이거든요. 심화 주제랑 EBS 연계 교재 분석하는 커리큘럼 킬 더 킬러 조만간 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쌤이 또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 좀만 기다려 주시고, 그것도 나오면은 여기서 이번에 킬러 주제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수특수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심화적인 좀 지엽적인 하지만 출제 가능한 내용들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킬 더 킬러 또 때 되면 꼭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7월에 이제 개강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6평 해설 다 마무리해봤고, 여러분들 너무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점수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분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석해 놓으면은 9평에 더 좋은 결과 나올 거고, 9평, 6평 묶어가지고 분석 잘해가지고 또 수능까지 가면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마무리 잘해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여러분들 다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내년에는 쌤한테 이제 제자가 되어가지고 대학교 제자가 되어가지고 DM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6평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쌤은 조만간 본커리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